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은 포함하고 약정 휴일은 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은 석 달 연장하기로 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BMW가 차량 결함을 숨기고 늑장 리콜을 해온 것으로 합동조사단이 결론 내리고 BMW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 발생한 해일로 지금까지 280여 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피해 지역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지면서 환각 부작용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심의했습니다. 매월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법정 유급휴일은 계속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이른바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현태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주 1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휴시간도 기준시간에 넣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따질 때 현재는 분자에만 주휴수당이 들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그 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당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약정휴일까지 넣기로 했던 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협의해서 정하는 이른바 약정휴일까지 포함되면 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경영계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넣든 안 넣든 일단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휴시간 포함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수정에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렇게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상대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더 많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철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기술직 임금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체의 40%가 안 됩니다. 크게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수당이 포함되는데 이걸 더해봤자 연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60%는 들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인데 연봉의 30% 가까이 되는 상여금도 두 달에 한 번 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 때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정기상여금을 매달 주는 걸로 바꾸면 최저시급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줬지만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 주는 등의 꼼수를 두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기업들이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고 장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임금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할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아예 단체협약을 개정할 시간을
최대 6달까지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 체계를 바꾸기에는 시정기간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3월까지로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2시간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처벌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었는데 경영계가 이것도 촉박하다며 이 계도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계도 기간 종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의 12%가량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무엇보다 내년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한 기업은 내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탄력근로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될 때까지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시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건 노동시간을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 52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충분한 그 계도 기간을 두었고요. 그래서 또다시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 기준에서 약정 휴일을 빼고 기업의 임금체계 시정기간을 준 것도 정부의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 시간 현재 논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기자, 여야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법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늘 정회와 개회를 3차례 반복하면서 1시간 전에서야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는 게 소위를 마친 의원들의 총평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하고 이 법안의 쟁점별로 논의를 해가는 식으로 여야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때 원청업체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부분은 경영계 측의 불만이 컸었는데 오늘 다시 경영계의 의견 수렴과 여야 간 간사 회의를 거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을 조율 중이고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조항 등도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예단은 어렵지만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야는 오늘 못다한 논의는 26일 모레 오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연이어 발생했던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MW 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겼고 뒤늦게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는 결론인데요.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대기 기자입니다. BMW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리콜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이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조사단은 이미 2015년에 BMW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TF가 구성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 여름에야 화재 원인을 파악했다는 BMW 코리아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in June of 2018. So only in June of this year did we identify the root cause and did we have certainty? 조사단은 지난해 7월 BMW 내부 보고서에 EGR 냉각기 균열과 흡기 다기관 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MW가 올해 상반기 제출해야 했던 기술 분석 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늦게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1차로 10만 6천여 대를 리콜했지만 조사단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같은 엔진과 EGR을 사용한 차량 6만 대를 뒤늦게 추가 리콜했습니다.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등의 혐의로 BMW 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잇따른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단은 기존 BMW의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부품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EGR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엔진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에 열을 식히는 냉각기에 금이 간 건데 합동조사단은 냉각기 열 용량 설계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조사단은 실험을 통해 EGR 냉각수가 주행 중 끓어오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냉각수가 끓으면서 냉각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틈새로 나온 물이 엔진 오일과 섞여 흡기 다기관에 엉겨 붙었다가 화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 화재 원인이라는 기존의 BMW 주장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국토부는 EGR 냉각수 끓음 현상에 대해 BMW 측에 즉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화재 우려가 큰 만큼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 다기관 리콜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균열이 가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시점만 조금 늦춘다 뿐이지 언젠가는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길 개연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조사단은 다만 논란이 됐던 소프트웨어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17만 2천여 대의 리콜 차량 중에 현재까지 11만여 대의 차량이 이미 리콜을 완료한 상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대상과 부품 교체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BMW 측은 설계상의 결함은 없으며 늑장 리콜 의혹에 대해서도 화재 근본 원인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리콜을 진행했다며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검찰 고발과 과징금 112억 원. 오늘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BMW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3년 전 폭스바겐 사태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보상에 소극적인 이유를 윤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5년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다 적발된 폭스바겐. 미국에선 한 사람의 최대 1,100만 원, 모두 17조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과징금 141억 원에 피해 고객에게 100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배상금 차이가 큰 건 국내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 이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 금액을 징벌의 의미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에만 소액 배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에 대한 벌과금 제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당장 회사 이미지 손상되죠. 매출 줄어들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감추고 감추다가 조금씩 인정을 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한 과징금을 리콜 대상 17만 대 가운데 2만 2천여 대에 대해서만 부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모여 원인을 규명하고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재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저희가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할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역시 차량 과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획기적인 법 개선 없이는 제2의 BMW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지난 화요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오늘 학생 2명이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아직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모두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치료를 받던 광모군과 백모군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두 학생은 21일 퇴원한 도모군에 이어 강릉에 입원한 환자 5명 가운데 두 번째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의료진은 후유증을 우려해 당분간 학생들과 수시로 연락해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지연성 합병증은 꽤 오랜 몇 달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했고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학생은 심리 상담 과정에서 일부 친구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잘 견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학생 2명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조만간 퇴원이 가능하고 마지막까지 중환자실에 있던 한 명도 발성이 일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많이 돌아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해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의식은 없지만 소리에 반응할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추세로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강릉 펜션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퇴원해 이제 4명이 남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 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순다 해역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280여 명, 부상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해일이 휩쓸고 간 자리에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하연 기자입니다. 주말 휴양지로 인기가 높았던 반텐주 해변이 온통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바다에서 100m나 떨어져 있던 집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Kadang-kadang lah mau ke apa lah, kadang-kadang takut pokoknya mah, nggak pernah pulang Pak, udah 2 hari nggak pernah pulang. 곳곳에서 건물에 처박힌 자동차들이 눈에 띕니다. 주차해 있던 차가 아니라 운행 중에 파도에 쓸려온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80여 명, 부상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선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안선을 따라 피해 지역이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슬라웨시 지진 해일에 이어 이번에도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보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a nanti akan segera saya perintahkan, sebetulnya sudah saya perintahkan juga untuk mencek semua. 이번 해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산섬 아나크라카타우의 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주민들은 추가 해일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오늘 오후 마라도에서 제주로 돌아오던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 20여 분간 바다에 멈춰섰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긴급 출동한 해경의 도움으로 배에 타고 있던 199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항해 도중 바다 위에 멈춰선 여객선.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다른 여객선으로 옮겨 탑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마라도에서 승객 195명과 선원 4명을 태우고 서귀포 모슬포항으로 들어오던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항로 중간쯤인 가파도 남동쪽 0.5km 해상에서 암초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자기 꽈당 소리가 좀 길게 났습니다. 기관사가 타기실 문을 열어봤는데 이제 파공이 생긴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물이 타기실에 물이 20cm가량 차오르자 선원들이 해경에 신고했고 구조 여객선이 신속히 투입돼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지시 잘 따르고 빠르게 구조했죠.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190여 명은 사고가 난 지 20여 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주 남쪽 해상에 강풍이 불자 선장이 이를 피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류를 100% 제가 이제 인지를 안 했죠. 조금 더 그 조류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몰아야 되는데. 해경은 사고 여객선을 모슬포항으로 예인한 뒤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내일 모레 예정대로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남북한의 장관급 인사들과 해외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다만 실제 연결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추진됩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당일 오전 6시 45분쯤 서울역에서 특별열차가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까지 이동합니다. 이 열차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탑승합니다. 개성 출신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지난 2008년까지 운행했던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 신장철 씨 등도 동행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철도 관계자 대사 등 해외 인사 8명도 행사에 참석합니다. 북측에서는 이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6명이 자리합니다. 착공식은 철로를 지지하는 침묵에 서명하는 침묵 서명식과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다만 실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 어선 구조 활동 당시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연일 반발하는 데 대해서 외교부가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자기들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족들은 타미플루를 먹고 환각 증세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일단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21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3살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였는데 유가족은 그 부작용을 의심합니다.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식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부작용이 맞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작처는 의료인 등에게 서한을 긴급 배포해 타미플루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작처는 이미 사용 설명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해둔 상태입니다. 소아나 청소년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할 경우 이상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집에서 약을 복용한다면 최소 이틀 동안은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해마다 200건 안팎에 이릅니다. 울렁거림이나 구토 등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환각이나 착란 같은 증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 타미플루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환각 증세로 투신해 숨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관련 연구에도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열이 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이제 이상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자체 내증도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 자체 가능성 자체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시작처는 의약품 사용 뒤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만 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도 줄줄 새는 곳이 많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를 피해서 해외로 달아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군인 연금을 매달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해드렸죠. 국방부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최근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백이 또 생겼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도 군인 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매월 450만 원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연금 지급법으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을 때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매년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현천 전 사령관과 12.12 군사 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은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기무사 댓글 공작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한 이모 전 준장입니다. 기무사에서 나와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하면서 군인연금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갈아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수백만 원의 연금 대부분이 군인연금 재원에서 충당되지만 지급 주체가 공무원 연금이다 보니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개정안은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수사를 피해 달아난 공직자들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밤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곳곳에 성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명동 성당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죠. 이세영 기자, 날이 날이니만큼 날씨가 추운데도 거리에 인파가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늦은 밤이 되어가는 이 시각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곳 명동거리에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명동성당 앞은 성탄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기려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2시간 반쯤 뒤면 자정부터 명동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미사에서 우리 사회의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밤 11시 반부터는 사제들과 신자들이 성당 앞마당에서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안치하는 의식도 벌입니다. 신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성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위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다가오는 성탄을 맞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은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기 위해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성탄 전야를 즐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산타 모자를 쓰고 성금을 독려하는 사람들의 종소리도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성탄 추위를 즐겁게 견뎌보는 시민들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시민들로 상점들도 붐비고 있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과 거리 곳곳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설레는 성탄의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 친구와 함께 즐겁고 따뜻한 성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홍기탁 박준호 씨의 고공농성이 내일로 409일을 맞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를 상대로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 농성해왔습니다. 앞서 파인텍 지회의 차강호 지회장도 파인텍의 전신인 스타케미칼 구미공장 굴뚝에서 408일 동안 농성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부족해도 무대에 서기까지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져 더 큰 울림을 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성장해가는 이들의 도전에 김수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둘, 셋. 한음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20살 신현수 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군에게
음악은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연습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알겠어요. 6년 전 신군이 처음 클라리넷을 배웠을 때는 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힘들지만 그 몇 달 지나서 진짜 예쁜 소리가 났을 때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도. 오늘은 듀엣 연습도 하는 날. 함께 인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릎 구부리지 말고 다시 해보자. 다시 인사.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연주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듀엣 공연은 큰 도전입니다. 본인들끼리 눈을 맞추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할 때 보람이 이번에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주회 하루 전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발달장애 학생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소 불안한 연주지만 선생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지켜보는 엄마는 조마조마합니다. 어렵게 연주가 끝나자 한시름 놓습니다. 깔끔한 색소폰 연주가 끝나고 불었는데? 자신도 만족스러웠는지 박수까지 유도합니다. 이거 약속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번 목소리 유지하고요. 두 번째는? 방송물과 색소음 연습 잘하기. 세 번째? 김지영 보고도 화 안 내기. 드디어 공연 날. 제1회 발달장애 학생 정기 연주회에 막이 오릅니다. 긴장하는 모습도 잠시. 연습 때보다 더 실력 발휘를 합니다. 공연의 절정은 모두가 함께하는 합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비로소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장애 학생과 부모, 선생님,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회 우리들의 천국을 완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저소득층과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 노인은 삶의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2.66점으로 소득 400만 원 이상 노인보다 0.8점 낮았습니다. 1인 가구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으로 남성이 2.62점으로 여성보다 0.16점 낮았습니다. 정부가 내년 7월 장애 등급제를 도입 31년 만에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모금액이 약 1,5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100도 달성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21일 모금액 기준으로 38.4도에 그쳤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 지속 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133.6개월로 가장 길었고 영업 지속 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이 가운데 커피 전문점이 27개월로 가장 짧았습니다. 영화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 신부를 따르던 16살 소년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9년 만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수단 시골 마을 톤즈에서 아픈 주민들을 진료하고
밴드를 만들어 음악으로 희망을 안겼던 고 이태석 신부. 당시 이 신부를 따라다니며 치료를 돕던 16살 어린 소년이 이젠 어엿한 의사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토마스 타반 아코 씨. 이 신부의 권유로 2009년 한국으로 들어와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대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농담을 잘 치시고 그냥 같이 있을 때마다 그냥 행복하고 고민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해결되는 그런 느낌? 입국 한 달여 만에 이 신부가 떠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신부와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외과를 공부를 하면서 대전에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신부의 모교는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아가서 수단에 외과병원을 신축할 때 저희 인제대학교와 백병원 또 의과대학에서는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태석 신부는 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수단에 남긴 사랑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